자, 먼저 도시개발법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개발계획 수립하고 또 하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두 가지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합쳐서 시험 문제 같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첫 번째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무슨 지역의 면적이 주상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이 세 가지를 합친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에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면 즉 개발되지 않은 뭐가 개발된 지역이 전체 면적이 얼마다? 30% 이하다 이 뜻이에요. 개발된 주상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밖에 안 되면 여기는 뭘 할 수 있죠?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이거죠? 그럼 이게 나오면 머릿속에 몇 가지가 떠올라야 돼? 6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공자생, 외국상. 공자 생일날 외국사신이 몇 명 왔다고? 이거 30명 왔다. 이랬잖아. 공자생, 외국상. 찾아보세요. 그 6가지가 있을 때는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중에 이게 6번째 내용입니다. 6번째 거. 2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무슨 방식이 정도는죠? 환지 방식이 되는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토지 면적은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그 지역의 토지소 총수는 2분의 3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그렇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줄여서 면삼총2.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면삼총2에 뭐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가지고 뭐 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그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이런 동의가 필요한데 근데 말이야 누가 사업시행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누가 시행자일 때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야. 여기 한국토지떡공사, 지방공사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국가고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처의 시행자일 경우에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괄호 속에 하나 빠지겠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데 변경할 때 무슨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고? 괄호 속에 동의 필요 없는 거야?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상의 변경 이렇게 되죠. 그럼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건 굳이 이런 동의 받고 변경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이런 동의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시행자인 누구의 장 또는 정부 출연인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는 국장이 도시개발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부터 떠올라야 돼요? 이건?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죠?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 이거죠? 그럼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거 몇 가지? 5가지. 중, 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이렇게 했죠.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누구랑?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이 5가지 있었죠? 이 중에 이 시험 문제는 뭘 낸 거다? 3번째 걸 낸 겁니다. 그 중에 5가지 중에 3번째 걸 낸 거죠. 이때 공이 뭐죠? 공이 뭔 중자야? 중. 공이 뭐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위에 누구한테? 국장한테 가가지고 뭐죠? 여기다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다? 제안. 왜 제안이야?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면 제안받은 국장이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거잖아. 이때 제안 들어갈 때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째는 면적이 얼마 이상 할 때만 할 수 있어. 제한. 이때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또 하나 있어야 되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누구한테? 국장한테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거야. 그것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5가지 정리해야 되고 5가지 중에 3번째 거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국장한테 제안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요까지. 그 다음 3번 누구? 2번인가요? 어디 갔어? 4번. 도시지역 중 무슨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면적이 얼마 있어야 된다? 자, 이건 뭘 묻는 거죠? 원래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 얼마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되죠? 1만 제곱미터 이상. 단 아무래도 규모가 큰 건물들 있죠?
그거는 일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더 커져야 돼. 그 무슨이죠? 공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뭐 짓니까? 공장을 지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더 커야 된다?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도시지역은 원칙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공업지역만은 얼마 이상일 때 3만 제곱미터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로 끝나지 말고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그럼 원칙은 얼마죠? 30만. 예외 10만.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이 30만 이상 될 때 지정하고 예외 10만 이상 되죠. 근데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있었죠? 취개지고 거기는 그런 면적 규모 제한을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얼마 이상이란 그런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거. 몇 군데? 4군데. 취개지고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지멋대로 지정한다. 그랬었죠? 그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5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과 도시적이 지정된 무슨 지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역으로 본다.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역으로 본다. 다만 2군데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또 하나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으로 보지도 않고 지구단위구로 보지도 아니한다. 무슨 지구? 취락지구.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내는 거예요. 또 몇 번? 7번, 아니 6번. 도시개발구역에서 관상용 주목의 임시제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이게 나오려면 어디부터 나오는 거죠? 이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7가지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말라. 7가지가 뭐죠? 건공형체, 분물주 7가지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절 변경, 도서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하나 더. 중목의 벌점이 식재, 건공형체, 분물주 7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바꿔라? 허가 받아라. 그런데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었죠. 예를 들면 재북구나 재난수비한 응급조치, 경제기한 토지 형절 변경, 요거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 허가 받지 않는다. 그런데 관상용 주목을 어디다 심었다? 경작지에다가 임시식재하면 그때는 뭐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허가받아야 되는 7가지부터 출발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경작지에다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는다.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거 써놨지만 앞에부터 쭈루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작지는 허가대상. 이제 2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넘어가자. 첫째, 국가철도공단은 어디에서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역세권 개발사업만 누구나 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 할 수 있죠. 그럼 국가철도공단 말고 철도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한국철도공사. 걔들은 어떻게 되죠?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는 아무데나 다 할 수 있고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은 가능하다. 둘이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역세권 개발사업은 국가철도공단만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 어디서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제나무서 그거 조심하시고. 2번째,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죠? 한지 방식.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지들 땅을 지들이 강제로 사들이는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건 조합은 안 된다. 한지 방식만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환지 방식 이렇게 썼어야 돼. 역세권 환지. 2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시행자죠? 니들 땅이잖아. 그럼 니들이 해. 이거죠? 토지 소유자. 니들이 해. 근데 너무 많아? 뭐 설립하면 돼? 조합.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세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럼 누가 하자는 얘기야? 그래. 그럼 니들이 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이란 몇 명이 들어간다? 4명. 머리점을 따서 지토공신 이렇게 그래서 지토공신 지방자치단체 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실탁업자 지토공신 그 사람들을 묶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랬었죠? 요것도. 그 다음에 3번 무슨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몇 가지 사업? 4가지 조성된 토지의 분양, 기반시설 공사, 부지수송 공사, 실시설계 그 4가지를 도시개발 사업의 그 일부를 누구한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뭐로 정해서 대행 개발 사업자로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그 자들을 선정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원래 누가 할 건데? 공공시행자예요. 누구란다? 공공시행자. 근데 쓰기는 공공시행자로 써놓고 이때 공공시행자는 몇 명 있죠? 도시개발법에 공공시행자 몇 명? 5명. 그럼 합격한 거야. 5명. 누구 있죠? 5명.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토공사, 지방공사, 국지공 어디 갔어? 아닌데? 국지공 어디 갔어? 토지토공사 등을 합쳐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때 공공기관은 또 몇 명 있다? 6명. 누구? 토, 수, 농, 관, 철, 매. 이랬었죠?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얘들을 공공기관이라고 부르고 얘들도 공공시행자에 속한다. 그리고 정부출연기관은 둘이 있었죠? 철제. 좀 전에 국가철도공단, 대주철자야. 그 다음에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얘들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사업시행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은 역사권 개발 사업만,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만, 특정 지역만 한 게 전부 출연기관이다. 그래서 5명 국지공 정지. 얘들을 공공시행자로 부른다. 아셨죠? 그래서 얘들이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몇 가지 업무만? 4가지. 그 4가지 업무가 뭐죠? 어떻게 보면서 조, 기, 부실. 어릴 때부터 비실비실한 걸 뭐라 본다? 조기부실을 한다. 그 조기부실 4가지만은 지들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구 지정한다? 대행 개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자 보고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랬었죠? 이거 시험 문제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얼마? 조합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요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삼총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한테? 지정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한테 인가 신청한다?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것. 그때 5번 토지수자는 조합설립 인가의 오전에는 그 동의한 걸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동의 처리는 언제까지만 하죠?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인허가 신청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이랬었죠?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고 이때 처리한 자들은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제외시킨다? 당연히 처리했으니까 제외시켜야 되겠죠. 이제 6번 공유토지는 뭐죠? 한 필지를 11명이 갖고 있어. 그럼 토지 소유자 계산할 때 그때 의결권은 몇 명한테 준다? 대표권자 1명만 의결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무슨 법에 따른? 집합건축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들은 누구별로?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자, 구분 소유자들은 누가 갖는다? 각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그 구분 소유자 하나하나마다요. 그게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구분 소유자 한 사람마다 이 뜻이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다. 이랬어야 되죠. 7번 조합장 또는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조합장 아니야. 그죠? 누구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것도 항상 조심할 여러 번 반복된 거. 8번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몇 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더라.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사업 착수하는 거 몇 년? 2년입니다.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만 그 시행자를 다른 자로 뭐 해야 된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자 변경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기억하시나? 좀 어려워. 시행자 변경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자, 첫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뭐 됐어? 지정됐어요. 그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으면 다시 뭐 해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원칙 1년, 6개월 연장. 내에 뭐 해야 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가 신청 안 들어와. 그럼 다른 자로 변경. 그게 첫 번째야. 그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고 나서 자기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몇 년 내에 해야 되는데 1년 해야 되는데 6개월 연장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 두 번째가 이거 모든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몇 년 내 사업에 착수하잖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잖아. 그때 그 시행자 변경. 세 번째, 시행자가 부도나 파산나서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시행자 변경.
네 번째, 시행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죠? 두 가지. 첫째, 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 또 하나, 실시계 인가 취소라는 행정처분. 둘 중에 하나 받았죠. 그럼 그때도 사람 변경, 다른 자로 변경. 변경 사유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걸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거,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와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아니 일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 그럼 결론은 뭐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거나 또는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죠? 뭐 전부 일부까지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누가하고 누가? 지방자치단체 등, 아까 지방자치단체 등이 몇 명 있었죠? 4명. 지토공신 있었잖아. 그죠? 지방자치단체, 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얘들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공공시행자들 누구 있었죠? 국지공정지. 얘들이 할 때는 작성하는 규칙이 있는데 얘들이 만드는 규칙을 뭐라 부른다? 시행규정이라고 한다. 이거 시행규정이죠. 그럼 이거랑 대비되는 게 뭐였죠? 대비되는 기록. 시행규정하고 대비되는 기록. 규약 있었죠. 규약은 누가 만드는 거야?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토지 소유자하고 민간 시행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 그때 그죠? 토지 소유자들이 지들이 하거나 아니면 소유자 여러 명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 그 토지 소유자하고 민간 시행자하고 같이 하고자 할 때 그때는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말은 공공시행자들 걔들은 뭐 한다?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행규정이야.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넘어가죠. 1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 포함되어야 된다. 맞아요? 예, 반드시 들어가는 거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포함됩니다. 그때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그것도 지정권자다 인가받는다.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환지계획 작성한 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그거는 특도시장운수청장.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이고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특도시장운수 구청장이다. 아셨죠?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에 뭐 들어있었어?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로 결정할 사항이 실시계획 고시한 거에 들어있었죠? 포함되면 어떤 효과? 그거 따로 도시군관리로 결정고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 그때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된 거로 본다. 따로 도시군관리로 결정고시 하나도 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는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사항도 결정되고 고시된 거로 본다 말이죠. 그때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 중 종전에 결정되면 이번에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고시한 거하고 종전에 했던 도시관리하고 서로 뭐한다? 부딪혀. 내용이 달라. 저촉된다. 부딪혀. 어떻게 될까?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기까지. 고시된 내용으로 새로 이번에 고시한 게 그거로 바뀌는 거로 본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1번 조합을 제외한 누구는?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 해야 되고?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3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비로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함부로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없죠.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 토지 면적 3분의 2을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3의 동의, 소유권과 동의권을 충족해야 돼. 소유는 3분의 2, 동의는 2분의 1 받아야 그래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그랬잖아. 그럼 조합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왜 조합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조합을 제외한. 아까 제가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수용 방식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 중에 조합은 수용 못하니까 조합은 빼고 나머지 민간 시행자들은 이 말입니다.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4에 동의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번 두 번째 또 누구는 금융기관인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뭘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대. 누구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지급보증이 필요하죠? 민간 시행자들, 공공시행자 말고 민간 시행자들만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3번 그때 그 토지상환 채권은 무슨 조건이죠? 김영식 증권 이름을 써서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전양도 할 수 있다, 못한다? 이전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기명시주권이지만 이건 뭘 주는 거죠? 보상비 주는 걸. 뭐로 주는 것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할 걸 대신 뭐로 주는 거야? 나중에 토지 건축물 주겠다는 채권이죠? 마스크 안 써서 그런가? 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건 현금으로 나중에 너한테 현금 줄 것 대신에 토지나 건축물 줄게라는 약속 증서잖아.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뭐 시킬 수 있다? 보상비와 관련된 거니까 현금화 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기명시지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전양도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대항 요건을 갖추면 어디에 돼? 채권이야, 채권, 원부야? 대항력은 채권입니다. 원부가 아니야. 항상 그래. 원부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갖는 거고 채권은 그 대항 요건을 갖는 거다.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으면 채권이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일단 3번은 기명시지권하고 토지상환 채권. 그죠? 그 다음에 채권이야. 4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들은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한테 뭐 해야 됩니까? 제출하라고 돼 있으니까 승인받으라고 돼 있습니까? 옛날에는 제출, 바뀌었죠? 승인. 7월 달에 바뀐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제는 제출이 아니고 지정권자한테 공급 계획에 대한 승인받도록 개정되었다. 그게 중요해요.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공택지는 무슨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죠? 추첨. 추첨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 어떤 때 추첨 방법을 하죠?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첫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들은 추첨 방법을 하죠? 다만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해야 한다야. 원래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용지 있죠? 그거는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 다 공급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 있었죠? 공공택지. 또 이제 뭐 공공택지. 세 번째는 330제곱 이하되는 단독주택 용지. 마지막 공장. 이렇게 몇 가지? 4가지. 다시 한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그중에 임대주택 용지는 반드시 추첨으로 공급해야 하고 두 번째 공공택지. 세 번째 330제곱미터 이하되는 단독주택 용지. 마지막 공장. 요거는 무슨 방법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건 무슨 방법? 요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줄 수 있는 거지 강제는 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 가격을 흥정해서 정할 수밖에 없다. 야, 채권 가져가. 야, 돈 없거든. 현금으로 달라는데 나 돈이 부족해. 지금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땅으로 줄게. 땅으로 줄게. 채권 가져가. 강제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강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주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흥정해서 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어서 뭐가 된다? 수익이야. 6번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까지만 한정한다? 3분의 1 이내. 또 7번 원형지 공급가격은 무슨 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입니까?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이라고 됐으니까 개발 전에 평가하는 겁니까? 개발 후에 가치로 평가하는 겁니까? 개발이 됐다면 이게 개발계획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더 해야 돼?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있을 거 아니야.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있었겠죠? 그거 더한 금액을 뭘 한다? 기준으로. 그걸 한다가 아니야.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마지막은 시행자하고 개발자하고 뭔다? 협의해서 정한다. 그래서 가격은 마지막 가격은 무슨 가격이다? 협정가격. 자, 따라서 감정가격도 아니고 기준가격도 아니고 마지막 뭐다? 협정가격. 협의해서 정한다. 이거니까 가격은 마지막 협정가격이지 이거 감정가격 하면 틀린다. 그걸 조심합니다. 자, 이제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입체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어디로 옮기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맞습니까? 네. 입체환지는 뭐로 드린다?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뭐 주는 거야? 아파트나 또는 구분 상가를 주는 거죠? 그 건축물을 뭐라 본다?
구분 건축물, 아파트나 구분 상가를 뭐라 부른다? 구분 건축물.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들어있는 것들이 구분 건축물이죠. 그거로 주는 걸 뭐라 부른다? 입체 환지를 한다. 그럼 토지를 주는 것 평면 환지. 그래서 입체 환지의 반대말이 평면 환지. 근데 문제는 입체 환지 할 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구분 건축물 주는 게 입체 환지죠. 그런데 종전에 있던 건축물 중에서 무슨 건축물은 입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 괄호 속에 있는 거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 환지 대상에서 포함 제외라는 것도 조심해서 보십니다. 두 번째, 하나의 환지계 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도시개발구역과 환지계구역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자, 전체가 뭐라 부르죠? 도시개발구역. 이걸 뭐 한다? 세수로 나눠봐. 사업시행 방식을 분할 혼용 방식으로 한대. 사업시행 지구를 나누는 걸 분할 혼용 방식. 그럼 여기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여기는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여기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나누면 이때 전체는 뭐라 부르고? 도시개발구역이라 부르고 그 중에 환지 방식 시행되는 이 구역들, 환지 방식 시행되는 이 구역을 뭐라 한다? 환지계획구역이라 부른다. 그래서 환지계획구역이 뭐냐?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을 환지계획구역이라 한단다. 그럼 이때 사업을 시행할 때 여기 평가할 거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환지를 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종전 때 얼마인지, 환지를 주는 땅은 얼마인지 이 가격 평가해야 되잖아. 그죠? 그때 평가하는 방법은 뭐가 딴다? 줄 때는 무슨 방법과 무슨 방법 있죠? 면적식으로 하는 게 있고 환지를 정할 때는 면적식 있고 또 하나는 평가식이 있다. 면적식과 평가식 두 가지가 있는데 면적식은 쉽게 말하면 뭐야? 큰 땅 가진 사람 큰 땅 주고 작은 땅 가지면 딴 땅 주겠다. 이게 면적식. 평가식은 감정평가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새로 주는 게 얼마인지 평가해서 그거에 맞춰주는 거. 이거는 평가식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면적식과 평가식을 혼용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둘 중에 하나 방법만 써야 되지 둘을 혼용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여기다 뭐 짓는답니까? 입체환지. 무슨데? 입체환지. 만약에 이때 여기 보면 입체환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무슨 식으로 해야 된다? 입체환지는 평가식만 되지 면적식은 없다. 그래서 입체환지는 반드시 평가식이지 면적식은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2번 그거고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무슨 계획 환지계획 작성하면 아까 누구한테 받아냈어? 특도 시장운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시장운수구청 아까 실시계획은 실시계획 인가권자 지정권자 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도 시장운수구청장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 내용이에요. 이건 특도 시장운수에 이거를 받아야지만 문제는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환지를 받겠대 돈으로 내래 돈 달래 현금으로 달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건 경미한 거다? 중대한 거다? 이거 경미한 거로 보겠다는 얘기야. 나는 이게 왜 경미한지 잘 이해가 안 오는데 예, 경미하대요. 뭐 준다 그랬다가 토지나 건축물을 줄게 그랬다가 나중에 만데 현금으로 부탁했대. 이거를 뭐로 본다? 경미한 거래. 그때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인가받지 않냐고 뭐 한다? 그냥 해도 된다. 그러하지 않냐다는 건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얘기입니다.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 대상이 아니다. 4번 시행자는 무슨 용도로 환지예정자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비용을 충당한다면 뭐가 떠오르죠? 채비지. 어디다가? 환지 예정지에다가 그 환지 예정지 위에다 뭐 지정했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쓰려고 채비지를 지정했죠. 그러면 핵심은 그 지정된 채비지 뭐 할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사업비에 보태 쓸 수 있죠? 사용료 받아가지고 대부 받아가지고 사용료 대부를 받아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쓰면 되고 아니면 아예 뭐도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도 가능하다? 처분. 왜 처분이 중요하죠? 아직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는 시행자 거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예정지는 그냥 예정지일 뿐이야. 아직은 자기 거 아니야. 지정된 건. 그런데도 일찌감치 팔아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야? 사업비에 쓰랍니다. 그래서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는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뭐도 가능하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까지 준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5번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새로 생긴 환지 언제부터 차일 거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건 그때부터 종전의 토지 소유자 거 자기게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죠. 문제는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게 있죠. 어떤 게 있었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70평생 농사만 지은 할아버지께서 떠나시겠다 그랬죠? 그때 돈 주죠? 또 과수토지, 지나치게 작은 땅. 환지 줄 수 없죠? 미안하다. 넌 그냥 돈 받고 떠나라. 그래서 환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죠?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떠나는 거니까. 그 떠난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자기 소유권 권리가 사라지는 건 언제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데 소멸한다. 새로운 권리는 언제 생기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멸되는 권리는 언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데 소멸한다. 두 가지를 반드시 혼동하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6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옮긴다? 종전의 토지에 존속합니까? 환지로 이전합니까? 종전의 토지에 그냥 존속합니다. 뭐는? 지역권. 옮겨간다.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있다.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환지로 따라가지 않고 종전에 그대로 존속한다. 이거죠? 그런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소멸돼야 되죠? 언제 사라지죠? 좀 전에 말했어. 소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데 소멸한다. 아니 다음 날은 새로 시작이라니까. 소멸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데 소멸한다. 아셨죠? 그거까지 기억할 것. 마지막 7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뭐 되죠? 확정된다.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결정한다와 확정한다는 걸 헷갈리면 안 돼. 결정은 언제 하죠?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고, 확정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된다. 환지 처분을 하는 때는 결정하는 거고, 확정은 환지 처분 날에 다음 날.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 다 까먹었어 벌써 머릿속에. 자, 뭐 한다고요? 우리 공사 다 끝나면 뭐 했죠?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그죠? 그럼 준공 검사 받고 나서 그로부터 며칠 내에 환지 처분해야 된다? 60일. 준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6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야? 환지 처분하는 기간이잖아. 요때 요 기간 내에 뭐 된다? 요때 청산금을 뭐 한다? 결정해야 일단 청산금을 이때 결정해는 거 60일 내에 결정하라는 얘기고, 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 되면 이때 요 결정한 이것이 청산금이 뭐 된다? 그날 확정된다. 그러니까 60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야. 니들끼리 총하란 얘기야. 야, 청산금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더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아니면 너무 많잖아. 뭐 어쩌서. 그거 정하는 건 요때 결정하고, 이제 얼마짜리라고 확정이 딱 되는 건, 청산금이 금액이 확정되는 건 언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그때 확정이라는 게 된다. 결정과 확정을 혼동하지 말라. 결정은 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서로 가격을 정해가지고 결정하고, 확정은 이날 된다. 환지 처분의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 아셨죠? 결정과 확정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따라서 그건 확정. 이제 마지막 도시개발 채권.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장. 여기는 누굴 말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예요. 누가 지정하죠? 시도사. 바로 그 시도사들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사야. 시도사가 무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도시개발사업. 또 하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공사하고 공원 조성하고 옆에다 만드는 거. 그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슨 채권?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번, 이때 시도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총액, 총 얼마를 발행할 건지, 어떻게 발행할 건지, 어떤 조건에 발행할지 등등에 대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으라?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이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빚지는 거라 그랬죠? 미리 자금을 땡겨가지고 그 채권 발행해서 공사 빚쓰고 나중에 이제 분양하면 분양대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돈 갚는 거거든.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지는 거야. 함부로 빚을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앙부처에서 통제한다 그랬죠? 그 통제부서 행정안전부 장관.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질 때는 함부로 지지 못하게 누구한테 올라가라? 행정안전부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행정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최저 5년, 최장 10년입니다. 이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 아까 우리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했었죠. 토지상환 채권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랬었죠? 이거 도시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까지 해서 조례로 정한다. 비슷비슷하면서 참 돌아버려. 그죠? 어떤 건 토지상환 채권은 10년 이내에서 정한다. 여기 도시개발 채권은
5년부터 10년까지 사이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런 식으로 최저 범위를 주어지는 게 있고 최저 범위가 없는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해. 10년 이내 5년부터 10년까지 이 사이 이렇게 정한다. 자, 혼동하지 마시고 4번 도시개발 채권 소멸시효 상환일부터 기산해서 원금 5년 이자 2년을 한다. 여기까지 있죠. 그죠? 자, 이제 무슨 법? 전비법 같이 끝내. 자, 전비법은 우리 기본적인 거 위주로만 정리하자 그랬어요.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범위는 여기서 더 넓히지 않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첫째, 용어 정의에서는 세 가지만 정리하자. 첫 번째,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뭐죠? 그래서 전비기반시설은 열악하다, 양호하다. 양호하다는 게 핵심이고 양호하나. 그러나 노후불량 건축물에다는 뭐가 밀집돼 있어?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여기서 시행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 그래서 재건축하면 딱 두 가지. 전비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이거죠. 2번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더 나가서 녹지, 하천, 지역난방시설 등등은 뭐에 속한다? 전비기반시설이야? 공동이용시설이야? 전비기반시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게 시험 문제 나니까 조심하세요. 이 2번은 전비기반시설은 개념이 뭐죠? 법이 없어. 개념 정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기반시설들 중에서 무슨 사업과 관련된 거? 전비사업 할 때 필요한 기반시설 이 말이에요. 전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뭐라고 한다? 전비기반시설. 그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같이 쓰는 거 마래관, 구판장, 그런 세탁소 등등 있었죠.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 그건 공동이용시설이 안 된다.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 누구도? 토지 등 소유자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란 누구죠? 전비계에 위치한 세 사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있고 건축물 소유자 있고 지상권자 있고 세 명이죠. 반면에 어디에서는 재건축에서는 전비계에 위치하는 누구죠? 건축물 및 그다음 괄호 속에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래서 따라서 재건축은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하고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뭐로 본다? 토지 소유자로 보고 재건축은 그렇고 재개발은 안 그래요. 토지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 지상권자 따로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반면에 재건축은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하고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토지 소유자로 본다. 저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시 주거환경 전비 기본계획선 세 가지만 정리하죠. 첫째,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중 무슨 지역에서는 수립하지 않죠? 우리 관할구역이 몇 개야? 6개죠. 어디?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6개인데 어디는 안 한다? 군, 시골 지역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군 지역에서는 수립하지 않고 이때 도지사가 누구 보고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서는 뭔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도지사가 누가 보고 시장 보고 뭐래서 야 니들은 수립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수립 안 해도 돼. 누가? 도지사가 누가 보고? 시장 보고. 그 시장이 누구죠? 대도시가 아닌 시.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어디는 수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군은 수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군만큼도 안 되는 시가 있어요. 원래는요. 군이 더 커지면 뭐가 되죠? 일반적으로 군이 커져서 시가 되는 거야. 사실은 무슨 군 하다가 무슨 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근데 이놈의 시로 올라갔던 이놈의 시가 뭐 하는 거야? 자꾸 쪼그라들어요. 대표적인 거 태백시. 태백시하고 양평군하고 한번 따져볼래요? 양평군이 훨씬 더 커요. 규모가. 태백시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3만 명도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은 수립 안 하는데 태백시는 뭐 하는 거야? 군만큼도 안 돼. 군만큼도 안 돼. 그럼 이런 데는 굳이 수립해도 안 해도 돼? 군만큼도 안 되는 지역 굳이 수립할 필요 없잖아. 그럼 도지사가 말하죠? 야 태백시장 넌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뭐한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도시가 도지사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한테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거기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2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 플러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두 개야. 주민 공람 플러스 지방의 의견 청취. 두 가지를 거칩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공람시킬 때 며칠 이상 시킬까? 외우셔야 됩니다. 며칠?
14일 이상. 이 숫자도 시험 문제 잘 나요. 사실은 이런 거 우리가 외울 거 아닌데, 그죠? 수립하는 사람들이 뭐 14일 뭐 할 거 지들이 하면 됐지. 왜 우리 보고 14일까지 외워야 되느냐고. 근데 시험 문제 나요.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뭐 안 된다? 지방에 의결들어야 된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자, 3번. 기분계획 수립권자는 이거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한 번만 수립하는 거 아니야.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거야. 그래서 단위는 10년 단위로 수립. 근데 중간에 한 번 타당성 더 째야 돼. 그럼 봐봐. 10년 단위로 수립하니까 이거죠? 여기까지가 몇 년이야? 10년. 그럼 10년 되는 이 단위로 수립하는데 중간에 한 번 뭐 하자? 타당성. 몇 년? 5년. 요거 5년마다야. 그래서 사실 5년마다가 이건 5년이야 그냥. 그죠? 이때 한번 타당성 했어. 그죠? 그 다음에는 10년 되면 또 타당성이야? 아니야. 이때는 뭐야? 다시 수립이야. 다시 수립이야. 그리고 또 10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했잖아. 그리고 5년 여기서 또 타당성부터 이렇게 하는 거든.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한단다. 이렇게 쓴 거야. 아셨죠? 말귀를 저렇게 새겨뒀습니다. 자, 이제 사업시행 방법. 무슨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후 토지등록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록자 또는 토지등록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걸 뭐라 부르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야? 무슨 사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사업에서? 수용 방식이잖아. 이 수용 방식이라는 거 무슨 사업만 할 수 있어?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 할 수 있죠. 자, 정리.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플러스 1가지. 4가지 뭐죠? 현수는 뭐래서? 관이라서 뭐 할 수 없다? 혼인할 수 없다. 현수, 환관, 혼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4가지야. 이거 2가지씩 짬뽕해서 하는 거니까 혼용은 뺀다면 현수, 환관. 현수는 환관. 환관이면 옛날에 내시를 말하죠? 그럼 뭐 할 수 없어? 씨앗이 없으니까 혼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수는 환관에서 혼인하지 못한다. 현수, 환관, 혼 이랬었죠. 그 중에 무슨 방법? 수용 방법이라는 거. 그럼 무슨 사업이야? 주관경 개선 사업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반면에 재개발 사업은 뭐 같죠? 2가지 있잖아. 재개발은 뭐뭐? 첫째, 관리 처분에 의한 거. 또 하나, 판지 방식에 의한 거. 2가지가 있죠? 반면에 재건축은 1가지밖에 없었어. 뭐만? 관리. 이렇게 이건 관리 처분만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걸 하나하나 내용 소개된 내용도 이해돼. 그래서 이것도 사업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건 지금 뭐에 관한 거였었죠? 이거는 주관경 개선 사업에 관한 걸까? 수용 방법이 가능하다. 그 2번은 재건축 사업은 점유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뭐지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와서 봐봐. 마지막 정리야. 잘 보셔야 돼. 주관경 개선 사업에도 뭐가 있었죠? 인가받은 관리처분 방법이 있었죠. 이때 관리처분에서 이때는 짓는 게 뭐죠? 건설해서 주는 거. 뭐 주죠? 주택 플러스 부대시설 플러스 복리시설 3가지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3가지야. 반면에 재개발에서도 뭐 있었죠? 관리처분. 이때는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그때 뭘 주죠? 이때는 건축물을 건설 공판한 법. 여기는 건축물이라고 써 있어요. 반면에 재건축에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이때 뭐 짓는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하나 더 오피스텔. 여기는 오피스텔이 들어간다. 그래서 각각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관리처분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3가지를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저걸 구분하지 못하면 시험 문제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똑같은 관리처분인데도 공급하는 게 달라. 다시 한번 주관경 개선 사업,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재개발 사업, 건축물, 재건축 사업,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그때 오피스텔은 얼마까지만 가능하죠? 어디에서만 지을 수 있죠? 아무 데서나 오피스텔 안 돼. 재건축이라도 오피스텔 지적이 정해졌어. 어디? 준상이지요. 한나로 못 그랬어. 무슨죠? 준상이지요. 준상이가 뭐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거기서만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고 그것도 오피스텔 너무 크게 지면 안 돼. 그 건축물 짓는 저거 뭐 짓는 거죠? 다시 이거.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의 전체적인 건축물 연면적 있죠? 그 전체 연면적 중에 오피스텔은 전체 얼마만 차지했다? 100분의 30 이하만 30% 이하만 차지하라. 그런 것들이 또박또박 다 정리가 돼야 시험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준주구적하고 100분의 30 이하라고 해야 되죠. 자, 이제 사업 시행자로 넘어가서 5가지 보죠. 첫째, 재개발 사업 또는 무슨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 원래는 누가 사업 시행자야?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에요. 다만 재개발만 토지 소유자가 몇몇 밖에 안 되면 20인 미만이면 그때는 누가 한다? 20인 미만이야? 그때 누가 한다? 토지 이동 소유자가 직접 하면 되고. 그죠? 다시 한번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누가 한다? 조합.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야. 다만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면 20인 미만은 그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때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 이제 예외적으로 공공시행자들이 지들이 할 수 있대. 무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인데도 공공시행자들이 할 수 있대요. 누구누가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토지대권사들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대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죠? 이 시장운수 등이나 또는 토지대권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라고 지정고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정고시 하죠? 그럼 얘들이 지정고시한 무슨 날부터? 다음 날부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미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돼 있었어. 근데 조합 안 하고 누가 한대? 시장운수 등이 하기로 바뀌었어. 또는 이미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았는데 이제 누가 하기로 했어? 시장운수 등이 하기로 바뀌었어. 그럼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 승인 받은 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거, 얘들이 이제 뭐 해야 돼? 시행자 자기 없어지는 거잖아. 사라져야 되죠? 언제부터? 이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에 다음 날부터 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거 또는 추진회 구성 승인 받은 건 뭐 된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예, 그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야 누가 직접 하는 거죠? 공공시행자들이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것들은 다 취소된 거로 본다.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언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된 날에 다음 날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1번.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첫 문제 났었거든요. 보셔야 되고.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무슨 일거세요? 동의요건. 재개발은 얼마 했었죠? 재개발 조합 3일절. 그죠? 그 뭐 길게 올 거 없어. 그냥 3일절. 3월 1주 그러니까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이거 뭐죠? 이건 재개발. 이 재개발은 그냥 3일절이에요. 간단해요. 그럼 재건축은 둘로 나눠야 돼. 그죠? 재건축은 어떻게 나누죠? 첫째, 주택단지에서 하는 경우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하고 나누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아닌 지역 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는 주택단지에서는 얼마죠? 과반수가 먼저 줘야 돼. 그죠? 동별로는 과반수가 오케이 되고 전체로서는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그래서 뭐죠? 33인 이렇게 해보라겠죠? 그래서 과반수가 33인 즉 3.1절 날 민족대표가 몇 명으로 알고 있어?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3인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몇 명으로 알고 있다? 32인으로 잘못 알더라. 그래서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해보라겠죠?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민족대표를 33인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잘못 알고 있어. 몇 명으로? 32명으로. 그래서 각각 3.1절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주택단지에서는 재건축은 과반수 33인 4분의 3 4분의 4 주택단지 아닌 지역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32명.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뭘 물었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물었잖아. 맨 마지막 거죠? 4분의 3 플러스 3분의 1을 찾아라. 유출해요. 그래서 거기다 뭐 찾는다?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마 이쪽 정비법에서 가장 첫 문제 많이 했던 거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요건 이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났던 그게 정비법의 저겁니다. 뭐 밥 먹듯이 나요. 3.1절 주택단지에서는 과반수가 33인 주택단지 아니요 32명 이렇게 숫자들을 짝짝짝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정관의 내용 중 조합의 명치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조합 임원 횟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들 이것들은 뭐로 본다? 경명거로 봅니다. 그럼 조합 정관에 있는 이 경명걸 변경할 때는 뭐만 한다? 시장석에 뭐만 해? 신고만 하면 되지. 다시 이걸 인가받지는 않습니다. 4번 신고야. 4번 주택법에 따른 무슨 지역에서 투기과주를 시행된 지역에서 뭐한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조합 설립 인가후 재개발 사업은 무슨 인가후? 관리처분계 인가후. 이거 조심하세요. 무슨 주인데? 투기과주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부터 무슨 짓을 한답니까?
그때 인가하고 해당 전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먼저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투기과정에서는 조합원주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부터? 재건축 조합사료 인가받은 것부터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부터 양수한 자는 원래 조합원이 안 되죠? 어디에서? 투기과정에서. 그런데 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괜찮대? 상속, 이웃는 양도양수는 괜찮죠? 그 밖에 양도자가 불가피한 사료 양도하는 게 있어서 그때도 이 양수인은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예외가 있다. 예외. 5번 점유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몇 년 동안 점유기의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인 자는 조합원의 임원이 될 수 있죠. 자, 임원 요건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째, 거주요건. 두 번째, 소유요건.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으면 임원이 될 수 있어. 최근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선임일로부터 기준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어? 1년 이상. 그러면 3년 이내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임원이 된다. 그럼 여기 거주하지 않고 있어. 맨날 세만 줬어. 여기는. 나는 여기 안 살아. 그래도 임원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요건을 갖추면? 소유요건. 몇 년? 5년 이상 수유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살지는 않았어도 임원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주요건하고 소유요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뭐가 된다? 임원이 될 수 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아셨죠? 다만 조합장만은 하나 더 요구하죠. 임원 중에 조합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임일로부터 뭐 할 때까지? 요거 관리처분 인가할 때까지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점유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 안에 있어야 돼. 딴 데 살면 안 돼. 언제까지? 관리처분이 인가할 때까지. 그 관리처분 인가한 후에는 거기 있으면 돼,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포크레인에다 시켜서 죽는다 그랬어. 왜? 관리처분에 인가하면 철거한다 그랬잖아. 그럼 철거하는데 나가야지.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가는 밤에 찍었다가는 죽으려고.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까지만 거기 있는다. 언제까지? 관리처분에 인가받을 때까지만 살아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분양신청.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하는 거 가능합니까? 예, 그때 분양신청에 뭐 된 거? 발송된 것만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면 되죠. 발송된 것임을 증명하는 우편.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의 전비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조합원 분야분과 일반 분야분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뭐 길게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어디에서? 투기에서 뭐 받았다는 얘기야? 분양받았대요. 한마디로 분양받은 자는 뭔답니까?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는 어디에서는? 투기과에서는 분양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투기과에서 한번 분양받고 그로부터 5년 내에는 다시 투기과에서 분양받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투기과에서 분양받았으면 5년 내는 투기과에서는 다시 분양받지 못한다. 이거죠? 몇 년? 5년. 중요한 숫자야. 다만 누구는 괜찮대. 상속, 결혼, 이혼으로 해서 받는 건 그건 괜찮고. 3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뭐가 있어? 남는 게 있어요. 자녀분 어떻게 할까? 남은 거. 첫째,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이에요. 그 자녀분을 뭐로 정하거나 아니면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자,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걸 우리 뭐라 부르죠? 한마디로 일반 분양. 여기 일반 분양이야.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 토지 등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걸 우리가 흔히 일반 분양. 그러면 일반 분양하지 않고 그래도 또 남겨둔 게 있네. 그 남겨두는 걸 뭐라 부를까? 남겨두는 걸 뭐라죠? 보자 들어가는 거. 보류지입니다. 이 보류지로 정하는 게 이유가 뭘까? 왜 남겨둘까요? 다 일반 분양 해버리지. 굳이 여기 몇 채 더 남겨놨어. 왜 남겨놨을까? 여기 5채 남겨놨어. 이거 보류지로 정해놓고 안 줘. 이건 일반 분양하는 거 나머지 다 줬는데 이거 남겨놨어. 왜 남겨놨죠? 이 친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줄 알았어. 분양 대상자가 안 되는 줄 알았어. 뭐했어? 안 돼요. 잘라버렸어. 이분이 뭐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안 돼? 자격 있는데. 소송 제기했어. 누가 승소했어? 이분이 승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의 소송 가면 오늘 소송하면 내일 결과 나오죠? 오늘 재판 청구하면 내일 판사가 오라고 해서 내일 판결 땅땅땅 때려주고 끝나죠? 아니거든. 1, 2년 걸리는 건 기본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소송하는 게 보통 1년 정도까지 끄는 게 기본이잖아.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분양권을 안 준다고 했는데 그럼 분양에서 제외시켜놓고 그냥 다 일반 분양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승소했어. 그래 대상자 된대. 그럼 분양권 줘야 되죠? 근데 이미 다 주고 끝나고 없어. 한 채도 없어. 그럼 어디 주면 돼?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계집 하나 줘가지고, 그죠? 거기다 너 그거 줄게. 관리사무소 옆에다 하나 계집 하나 줘주면 될 거 아니야?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아니죠. 그때 승수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보리지라고 한단다. 그게 보리지예요. 아셨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분야대상 자, 자격 있는 자가 나타나면 그 자한테도 줘야 되니까 남겨뒀다가 나중에 자격 있으면 그때 그걸 주자. 무슨 이해인지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보류지. 그것까지.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뭐 받아야 돼?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 받아야지만 계산착오나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서 뭘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시장운수에게 신고하면 되죠? 단순 정정인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을 때만 뭐 할 수 있단다?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언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분양권 안 져요. 현금 청산. 언제부터?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그 자는 현금 청산,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세 번째, 시장 군수 등은 관리처분 계획상의 전비사업비가 사업시행 계획서상 전비사업비 기준으로 얼마나 이상 늘어나면 그때는 토지대공사 등이나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죠. 그때 얼마일 때?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야 지금? 뭐에 비해서 뭐가 늘어난 거야? 사업시행 계획서에 있는 정비사업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정비사업비하고 비교했더니 어디가 더 비싸다? 관리처분계획에 있는 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더라. 많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10% 이상 비싸지면 그럴 때는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뭐 그러다 그 관리처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정비사업비는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죠. 조합원 분담규모 총액은 종전에 있던 사업시행 계획서에 있는 조합원 분담금 총액하고 관리처분계획 이 속에 들어있는 분담금 총액이 이쪽 분담금 총액이 더 늘어나. 관리처분계획이 얼마나 늘었어? 100분의 20. 그럼 100분의 10이 아니야. 100분의 20. 그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고 기억합니다. 전비사업비는 10%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분담 규모는 20% 늘어날 때 뭐가 필요하다?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자, 4번. 시장운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 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며칠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자에 통보할까? 30일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정리할게요. 두 가지 같이 정리하죠. 뭐 받았어? 먼저 사업시행 계획서 있죠.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뭐 들어가죠?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이 들어갑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뭐 들어가죠? 인가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 인가신청 들어가면 인가를 신청을 받은 시장수 등은 며칠 내에 사업시행 계획서에도 그래 인가를 해줄 거는 말 거냐 인가여부 결정 통보 며칠이죠? 요거는 60일입니다. 요거는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걸 그걸 통보하라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뭐는 관리처분 계획은 어떻게 됐다?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뭐 들어가야 돼?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 들어가죠? 역시 시장수들에게 인가신청이 들어가는데 이때 인가신청 들어간 요거는 며칠 내? 인가신청이 들어간 건 원칙은 며칠 내? 이때는 요 통보하는 건 30일 이내에 통보하라고 됐다. 다만 좀 전에 뭐가 쳤었죠? 타당성 검증. 아까 10% 이상 증가한다. 20% 이상 증가한다. 타당성 검증이죠? 그때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며칠 내? 그때는 60일 이내라라고 이것도 이렇게 돼 있다. 이걸 같이 두 가지를 30일, 60일, 30일, 60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마지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았더니 자, 그 다음에 몇 번? 5번이죠? 5번 전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무슨 계획대로 처분하고 관리하죠? 나중에 주는 거 무슨 계획으로 정한 대로 줘야 돼? 무슨 계획대로? 관리처분 계획대로. 관리처분에서 너한테 몇 돈 몇 호 줄게, 너한테 몇 돈 몇 호 줄게 정해져 있죠? 그대로 주라는 얘기야. 무슨 계획대로 준다? 관리처분 계획대로. 처분하고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6번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 하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언제의 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자, 언제부터 종전의 토지 건축물 더 이상 사용수할 수 없고 나가라 그러죠? 한마디로 종전의 건축물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날이 있다 그랬죠. 사형 선고가 뭐야? 부실 거야, 때려 부실 거야. 오죠?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수할 수 없다. 철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하나 더. 근데 말이야,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이 있어. 이 속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관리처분 인가고시 나면 사용수할 수 없다. 근데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 첫째,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거고, 시행자가 뭐라 그랬어? 당신은 안 나가도 돼. 왜? 이쪽만 먼저 철거할 거야. 이쪽은 아직 철거 안 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더 살아도 되죠? 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 하나 있죠. 보상비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 보상비도 안 줬는데 나가라면 어디 가야 돼? 알아? 근데 가라고 그랬잖아. 보상비도 안 줬는데 나가라면 어디 가야 돼? 서울역 지하도로 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말 되는 소리 안 되더니, 아니, 보상비도 안 주고 나가라는 게 세상에 어딨어. 그때는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안 나간다. 두 사람이죠?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때 이 두 사람은 아직 안 나가도 되고, 그 이외에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더 이상 사용수할 수 없다. 것까지. 자, 7번. 정비구역의 지정은 언제부터 그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 이건 공사가 다 끝나서 해제된 거야. 언제부터? 준공 인가의 고시가 쓴 날부터, 날의 다음 날부터 해제된 거로 본다. 언제부터? 준공 인가의 고시가 쓴 날 다음 날입니다. 다만 과로속도 중에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관리처분계획 수립한다면, 아까 관리처분 있었죠?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는 언제부터? 준공인가의 고시가 쓴 날의 다음 날 해제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쓴 날의 다음 날 해제되는 걸로 본다. 둘로 나눠야 돼. 원래 지정된 정비구역이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해제된 거로 보자. 언제 해제된다? 원래는 준공인가의 고시가 쓴 날의 다음 날.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때는, 관리처분 할 때는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쓴 날에, 그 소유권 고지가 있은 날에, 날이라고 하면 참 좋을걸. 여기 뭐라서? 때자로 써놨어. 그냥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어. 그죠? 다 날짜 썼는데 여기면 또 때자로 붙여놨어. 하여튼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을 때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그렇게 정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어? 다만 마지막 또 결론.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조합도 취소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합은 아직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요? 청산금 징수지급이 아직 남아있거든. 그래서 청산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그건 조합이 할 일이니까 아직은 조합은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직은 존속한다. 이런 뜻이죠? 거기까지. 자, 소유권 이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쓴 날에 언제부터?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새로 지은 아파트 언제부터 내 거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에 다음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죠? 아니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개뿔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야. 어디서 주소 듣긴 주소 들었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까지는 들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고시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야. 등기 아니야. 등기와 관계없습니다. 2번. 정비사별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뭘 받아서 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준공인가 받아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전부 통이 다 완성돼야 준공인가 받는 거야? 일부만 완공돼도 준공인가 받을 수 있어. 일부만 완공된 것만 준공인가 받고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일부만 완공돼도 준공인가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비사업에 관하여 뭐가 있은 날부터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 된다면 된다? 하지 못하는데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는 다른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예외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서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등기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 어디 있는 거죠? 도시개발법. 등기를 두 가지로 나누세요. 도시개발법에서는 공사가 다 끝났잖아. 새로운 환지 줬잖아. 그러면 환지처분하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소유권 등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 안 된다 그래 놓고 예배가 있었어.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등기원이 있었으면 증여하면 다른 등기 할 수 있다는 거기는 예외가 있어. 원래는 소유권 등기 올라가기 전에는 다른 등기 하지 말라고 되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무슨 법은? 정비법은 아닙니다. 뭐만 해도 소유권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는 새로 진 거 있잖아. 아파트 새로 진 거. 이 사람이 자기가 분양받은 사람 소유권 등기 해야 되죠? 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는 일치한데 저당권은 다른 등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없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시개발법의 등기하고 정비법의 등기가 다르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시험 문제에서는 영수. 아셨죠? 자, 마지막 청산금 2개만 보고 시작.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청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부터 언제까지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까지는 일정 기간별로 뭐 할 수 있다?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답니다. 자, 원래는 언제부터 소유권,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죠? 원래는 절차로서 안 써놨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이후부터 뭐 할 수 있단다? 청산금을, 그 다음부터 이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라고 이렇게 됐어요. 징수 지급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다? 아니 그래, 액수가 너무 커. 그래서 뭐 하고 싶어? 분할징수, 분할지급해서. 그럼 더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가. 그 위가 어디죠? 그 위의 시점이 어디야? 바로 관리처분 계획 원한 날, 인가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이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요때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요 사이에서 뭐 할 수 있다?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고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분할 징수 지급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서? 관리처분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요 사이에서는 분할 징수, 분할 지급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만약에 원칙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고 나서 네 거라고 줬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뭐죠? 야, 돈 내놔. 돈 줄게. 그때부터 청산금 징수 지급. 그런데 예외. 관리처분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사이에서는 요 사이에서는 뭐 할 수 있다?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예외가 있더라. 그렇게 정의하죠. 마지막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를 소멸한다. 소멸시효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여기까지죠. 자, 다음 시간은 주택법 하나만 볼 거야. 이제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